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간이과세자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간략하게 비교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서 검토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작성을 했습니다. 신고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일반 과세사업자하고 간이과세자의 비교, 보통은 이제 비교표가 이렇게 많이들 작성을 하죠.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죠? 직전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과세 기간이 1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정 부과고지가 7월 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쯤 과세 기간이 나와 있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은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 기준이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책의 교재에 그 434페이지부터 신고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21년 6월 말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 부과율이 달라졌습니다. 부과율이. 그래서 그 서식을 보면, 신고서를 보면 조금 과표, 과세표준 매출세액 부분이 2001년 7월 1일이냐,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식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442페이지로 돌아가서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 기준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달리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전에 그전에는 4,800만 원 기준이었을 때, 4,800만 원 기준이었을 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는 또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4,800만 원이 넘어서 그 일반 과세자였다가 일반 과세자로 취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됐어요. 8천만 원으로. 그러면 8천만 원하고 4,800만 원 사이에 있던 일반 과세자들도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가 4,800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좀 더 넓어졌겠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들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는,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손세액 공제 적용이 안 되고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간이과세자 확대하고 좀 그 세액 공제
부분을 그 뭐라 할까요? 좋게 확대를 했다라는 취지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굳이 적용을 하지 말자라고 중지를 모은 거죠.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동일하게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간이과세자도 적용을 하겠다. 납부 의무 납세 의무 면제 규정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4,800만 원 미달의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 납세 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게 2,400, 3,600, 뭐 4,800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간이과세자 그 내용들을 한번 그 거래처 중에 이제 간이과세자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이제 신고서 검토가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쭉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죠? 메인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만 하면 신고서하고 부속 명세서, 부속 서류들에 잘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메인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게 원천적으로 그게 원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마감도 하고 이제 전자신고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전자신고 마감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처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거래처한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홈택스 데이터하고 상호 대조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전송 11일까지. 보통은 그렇게 할 텐데 혹은 그 11일 넘어서 발급을 하는 그러한 세금 계산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그 거래처의 그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쯤 해서 좀 여유가 있게끔 요즘에 부가세 신고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시간 소요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으니까 말일쯤 해서 거래처들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25일 확정 신고하기 전에 발견을 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면 두 번 일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확정 신고서 이렇게 쭉 조회를 해봤다. 뭐 이러면 합계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홈택스에서 조회한 거, 그죠? 합계표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뭐 상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거죠. 홈택스에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홈택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다 끌어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맞죠.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 책임자 신고서 검토 부분인데 우리 담당 이제 선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담당자들이 매출과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비교를 해보고 종이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 몇 장 얼마로 신고합니다라고 거래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 보통 집계표를 예전에는 이제 집계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신고합니다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해달라고 하고 왜냐하면은 예전같이 누락됐는데 누구 책임이냐 뭐 나는 줬는데 왜 너는 신고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책임 소재의 문제들이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확인을 받자 집계표 세금계산서 몇 장 얼마 이거 신고하는데 맞느냐 그럼 대부분 오케이 하죠. 그러면 우리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아까 우리 온라인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매출 확정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있는 자료보다는 많게 신고하면 좋은데 적게 신고하면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는 얘기죠. 과소 신고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홈택스에 있는 자료들 카드 매출 자료,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액 이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중간에 임차인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주적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달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임대사업자는 그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출 명세서 그래서 홈택스에서 요즘에는 다 제공을 하니까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조회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그 분계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고정자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 매각을 한 경우에 제대로 그냥 업로드만 하고 그냥 말았는지,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죠, 그죠? 고정자산 매각으로 그 대변에 고정자산이 없어지는 분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출 계정으로 잘못 분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수입세금 계산서 회계 처리 별도로 한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그런 거래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에 수입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가끔 이익이 너무 크게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수입 원가를 안 잡은 그러한 상황들이 가끔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매입세 공제 불공제 여부를 잘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겸용사업자다.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약국 같은 경우,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겸용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안분계산까지는 잘하고 정산까지도 잘해요. 확정신고할 때. 근데 납부세액 재계산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과세기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죠? 그럴 때 좀 체크를 해보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발행공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 미만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하니까 자주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주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세금이에요. 형식 논리에 많이 치우칩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주된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거는 잘못했네 라고 하면 가산세 부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다음에 대손세액공제, 대손 사유 해당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쌓이면 신고서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부속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와 관련된 첨부 서류들이 추가적인 서류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됐네라고 하면 거래처한테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내밀어 준다든지 어떤 사무실에 관련된 뭐라 할까요? 서식들을 만든 자체에 어떤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거래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사인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그 옆에 이제 보면은 PDF 파일로 신고서하고 첨부 서류들을 거래처에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스크린을 해보고 거래처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되면 이제 전자신고를 마치면 되겠죠. 그죠?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에서 이제 전자신고를 많이 할 거고요. 우리 463페이지에 보면 영세일 첨부 서류 등 전자제출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서 외에 추가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을 증명을 하는 서류들 이런 것들은 전자신고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고 인보이스 같은 경우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하면서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우리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제출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신고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동안 부가세 전표 입력부터 처음에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입력된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된 전표의 효과가 어떻게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입력해 봤더니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초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입사하면은 실무 프로그램을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를 하나 그 가공에 연습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뭐 이러면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제일 흔히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게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무장을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장시간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듣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가세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